부동산의 스토리를 다하다. 재밌는 부동산 9번째 이야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일부. 네, 이번 1부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살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이 법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보완해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력한 법이죠.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주거용이면서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가와 영업용과 이제 주거용 두 가지를 이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은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셔야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된다고 아시면 되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뭐 1개월이나 2개월, 길게는 뭐 6개월 이 정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시 사용이기 때문에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는 임차인 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꼭 시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 주택인도의 경우 이제 직접 거주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전입신고. 이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라는 것을 이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는 네,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공공기관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의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시게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권리에 획득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일단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 소액 임차인을 위한 권리로서 이제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하고는 이제 임차인이라면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제 획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대항력 아주 중요한 건데요. 대항력은 이 계약 기간 중에 이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어도 그 새로운 임대인에게 내가 거주를 그 계약 기간까지 잘 계속 거주를 하겠다. 그리고 또 보증금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전입신고와 점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대항력이 꼭 필요하겠죠.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오거나 보증금의 일부만 받고 나오게 되면 정말 손해잖아요. 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된 날 다음 날 0시부터 이제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이 대항력을 다 갖고 있지만 이게 끝까지 전입신고를 또 다른 데다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대항력은
네, 그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 점유를 계속 하시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안 되겠죠. 이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은 네, 이거는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채권자들, 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이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다는 권리로서 이거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대항력은 바로 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 즉 이 세 가지를 하셔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당장 권리가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유리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과 마찬가지로 경매를 했을 때, 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바로 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최우선으로 받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이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되고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네, 우선 변제권 취득했을 때의 이 권리랑 똑같죠?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최우선 변제권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날 0시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시고 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시면 바로 우선 변제권도 같이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최우선은 이 전액이 변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채권자들이 있으면 중간에 채권자들보다 이 후순위이고 밑에 또 채권자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우선으로 변제를 받고, 이렇게 해서 두 번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배당 요구는 쉽게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이 채권자들이 이제 뭐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하는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대항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주소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집을 비웠다. 그럴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상실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내가 그 순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바로 후순위로 밀려서 이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만약에 우선적으로 있다면 이거는 이제 내가 배당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주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하셔서 되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어,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거주를 해서 온전히 그 낙찰받은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네, 보증금을 다 받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적용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보증 금액 액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1억 1천만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원 이하,
그리고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날짜가 포인트인데요. 이 날짜 2018년 9월 18일 이후에서 이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전에 하신 분들은 그 전에 이 보증금 정해져 있는 금액을 보셔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우선 변제금은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서울특별시는 3,700만 원 이하, 수도권은 3,400만 원 이하, 광역시 및 용인, 세종, 파주시 여기는 2천만 원 이하, 그 밖의 1,7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우선 변제금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보시면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도도 나와 있고 그리고 날짜별로 이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킹을 하고 싶다. 내 금액이 어느 정도 보증금이 정해져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이 지역별로 체크를 하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임차인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면 이건 정말 내게 필요한 내용들이고 내가 알았어야 되는 내용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존속기간 보장. 이거는 임차인 분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이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본다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요. 이 경우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인 분이 신축 아파트를 이제 1년 동안은 세를 놓고 그 다음 1년에는 내가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라는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근데 그 1년만 살겠다는 임차인을 이제 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그 임차인을 찾아서. 그래서 마침 1년을 살려고 하시는 분이 생겨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그 임차인이 나 1년 더 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만 임차인이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서 살아야겠다라는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이런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누구 편을 들어주냐? 네, 바로 임차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1년 기간을 정했거나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면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네,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임차인은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거주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관계가 이제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네, 임대차 이 계약 기간 계속 존속돼서 이제 나중에 보증금을 받고 임차인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요. 아무튼 이 임차인은 이제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을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이제 거의 만료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 다음 또 한 번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회. 그러니까 총 4년은 임차인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다라는 것을 임차인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묵시적 갱신.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갱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본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본다라는 건데요. 자,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는 이제 갱신을 거절한다는 이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 동일한 조건으로 네,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또 보게 돼서 자, 다시 또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는 이제 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 계약 기간을 했는데 2년이 넘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 아무 말 없이 2년이 넘고 계속 생활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네, 임차인은 여기서 보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는 유리한 이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3개월 후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임대인이 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줄 수 있도록 3개월 정도의 이제 배려를 해준 건데요. 이 3개월 후에 효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나가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아무래도 말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차임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네, 이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안 돼서 음, 나중에는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의무와 이제 뭐 기물파손이나 뭐 이런 게 현저하게 위반되는 행위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이게 차임이 연체되지 않는다면은 예,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차임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 이제 증은 누구겠어요? 임대인이겠죠. 이 보증금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임대인이고 이제 좀 내리려고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임차인입니다. 그죠? 이 감하는 거에 대한 금액 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제 증하는 거, 즉 증액 청구는 이제 일정 금액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의 20분의 1 금액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5% 기존 그 차임 보증금 이거의 5%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또 그 금액을 증액해서 또 1년 내에
다시 또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 1년이 지나고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이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권리도 있으니까 네, 이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이제 보통 뭐 전세로 가다가 갑자기 뭐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반전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여기서도 이제 금액이 좀 너무 높이지 않도록 규제를 해놓은 이 조항인데요. 이 대통령령이 비율을 정한 그 연 1하를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뭐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산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편에서 가능하다면은 한번 계산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산정률을 초과했다. 여기도 이제 증액 청구에서 이제 초과를 했다. 그러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바로 강력한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요. 위에 법에 위반된 약정이거나 이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위한 이런 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모르셔서 나중에 만기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사를 갔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누구한테 하소연하냐 이거죠.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런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임대차가 끝난 후 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 관할지방 법원이나 뭐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사를 갔더라도 이 권리가 유지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원래적으로는 이사를 가면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부득이하게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가신다 라고 하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좀 법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고 그래도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 소송 이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좀 비용도 들기도 하고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는 것도 비용이 듭니다만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좀 그래도 다행인데 그래도 못 받을 경우에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해서 받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가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재밌는 부동산 스토리 9화 1부 끝!